환한 사무실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작은 가죽 케이스에서 빳빳한 종이 명함이 부드럽게 나오는 소리를 듣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느껴지는 명함은 매끄럽고 시원하죠. 날카로운 모서리와 깨끗한 흰색이 아주 전문적으로 보입니다. 이 작은 종이 한 장이 이 사람이 누구인지, 어떻게 연락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려줍니다. 오늘날 우리는 새로운 인연을 맺거나 큰 계약을 마무리할 때 전 세계 어디에서나 이 명함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 간단한 도구는 아주 먼 곳에서 수백 년 전부터 시작된 아주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5세기에 중국 사람들은 명함이라고 불리는 작은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예의 바른 사회생활과 존경을 표시하는 데 매우 중요했습니다. 누군가 부유한 가문을 방문하고 싶을 때 특별한 빨간 종이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보냈죠. 이 종이는 누가 집에 오는지 가족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또한 손님이 예의가 바르고 사회적 지위가 높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 초기 명함에는 전화번호나 이메일이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았으니까요. 대신 존경의 의미와 가문의 성씨에 집중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전문적인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의 시작이었습니다. 17세기 동안 유럽 전역에서 부유층의 세계는 흥미로운 방식으로 변화했습니다. 아름다운 나라 프랑스에서는 삶이 예술과 예절에 관한 특별한 규칙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외모와 소유물이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데 매우 중요한 시기였죠. 사람들은 자신이 예의 바르고 상류층의 일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이러한 특별해지고 싶은 욕구 때문에 파리와 같은 도시에서 새로운 전통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방문용 명함의 등장이었습니다. 루이 14세 국왕은 이 시기 프랑스의 지도자였고 화려한 모든 것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거대한 베르사유 궁전을 지었고 모든 사람이 매우 엄격한 사회적 법도를 따르길 원했습니다. 왕과 그의 친구들에게 높은 지위의 사람에게 단순히 인사만 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집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나타낼 수 있는 더 물리적인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이 중요한 사람들은 자신이 방문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작은 종이 조각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매우 우아한 방식이었죠. 이 작은 종이들은 방문용 명함이라 불렸고 상류사회 모든 신사와 숙녀들에게 필수적인 도구가 되었습니다. 오래전 중국에서 사용된 단순한 빨간 종이와 달리 프랑스식 명함은 종종 작은 그림 같았습니다. 모든 명함은 독특했고 주인의 개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부유한 사람이라면 평범한 명함을 원하지 않았겠죠. 대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것을 원했습니다. 이것은 도시 전체에서 누가 가장 아름다운 명함을 가졌는지 겨루는 값비싼 경쟁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17세기 명함의 디자인은 최고의 재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보기에 정말 놀라웠습니다. 예술가들은 금색 잉크로 테두리를 그리거나 주인의 이름 주변에 작은 꽃을 그리는데 몇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떤 명함에는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인지 보여주기 위해 건물 그림이나 가문의 상징이 그려져 있기도 했습니다. 종이는 두꺼웠고 만졌을 때 매우 매끄러웠습니다. 아직 대형 인쇄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 명함들 중 상당수는 자신의 창작물에 큰 자부심을 가진 숙련된 작업자들이 손으로 직접 만들었습니다. 매우 느린 과정이었죠. 이 명함들을 사용하는 규칙은 매우 엄격했고 사람들은 실수하지 않기 위해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손님이 큰 저택에 도착했을 때 그냥 안으로 걸어 들어가 가족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매우 무례한 행동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 과정은 현관문에서 하인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방문객은 자신의 아름다운 명함을 내밀고 하인이 그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이것은 매일 프랑스의 부유층이 서로 교류하는 방식을 정의하는 긴 예절의 춤의 첫 단계였습니다. 이 웅장한 저택의 하인들은 방문용 명함을 최고 수준의 정성으로 다루도록 훈련받았습니다. 그들은 종종 반짝이는 은색 쟁반을 사용하여 문에서 주인에게 명함을 전달했습니다.
손님이 잡았던 명함을 하인이 맨손으로 만지는 것이 예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쟁반을 사용했습니다. 이 행동은 명함이 손님의 손을 직접 대신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인이 복도를 걸어갈 때 은색 쟁반이 빛을 받아 그 순간을 공식적인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때때로 손님이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집에 없거나 너무 바빠서 손님을 맞이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손님은 은색 쟁반 위나 문 근처의 그릇에 명함을 남겼습니다. 명함을 남기는 것은 그 사람이 방문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물리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친구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전하는 방식이었죠. 나중에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면 남겨진 명함들을 모두 살펴보고 그날 누가 다녀갔는지 확인했습니다. 명함이 개인의 평판에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명함이 비싸 보이게 만드는데 많은 돈을 썼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종이에 관한 것이 아니라 명함이 가진 사회적 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싸구려 같거나 못생긴 명함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이 성공하지 못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상류 사회는 모두가 서로를 지켜보는 세상이었고, 방문용 명함은 새로운 친구가 보게 될 첫 번째 것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종이 형태를 한 그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인사뿐만 아니라 이 명함들은 사람들이 향후 일정에 대한 약속을 잡는 주요한 방법이었습니다. 누군가 친구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고 싶다면 명함 뒷면에 작은 쪽지를 적을 수도 있었습니다. 덕분에 명함은 프랑스 엘리트들의 바쁜 사회생활을 정리하는 유용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 명함들이 없었다면 번잡한 파리의 거리에서 누가 누구를 방문하는지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명함은 부유하고 권력 있는 사람들의 원조 소셜 캘린더였습니다. 방문용 명함의 언어에는 사람들이 주의 깊게 배워야 할 자신들만의 비밀스러운 의미까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실제 단어를 쓰지 않고도 특정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명함의 모서리를 접곤 했습니다. 오른쪽 상단 모서리를 접으면 직접 방문했다는 뜻일 수 있었죠. 이 비밀 언어 덕분에 사람들은 다른 손님들로 가득 찬 방에서도 매우 빠르고 은밀하게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역사의 화려한 시기에 부유층의 삶을 지배했던 사회적 규칙에 또 다른 복잡함을 더했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이 매우 예의 바르고 우아한 방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18세기 동안 세상은 매우 크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발명품과 무역의 확대로 삶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런던처럼 번화한 도시의 거리에는 물건을 찾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 시기 이전에는 명함이 주로 상류 사회와 화려한 파티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집단의 사람들이 이 작은 종이 조각에 다른 용도를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제품을 더 많은 고객에게 팔고 싶어 하는 상인과 가게 주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소통이 더 많은 돈을 버는 비결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성실한 사업가들은 트레이드 카드라고 불리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커다란 저택에 사는 부유한 영주나 귀부인들이 사용하던 방문용 명함과는 꽤 달랐습니다. 방문용 명함은 이름만 보여주고 예의를 위해 사용된 반면 트레이드 카드는 광고를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보통 조금 더 컸고 쉽게 찢어지지 않도록 두꺼운 종이로 만들어졌습니다. 모든 카드는 특정 상점이나 숙련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작은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도시에 붐비는 시장을 걸어 다닐 때 이것들을 가지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18세기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상점이 어디에 있는지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도시에는 오늘날처럼 건물의 번지수가 없었습니다. 재단사나 빵집 주인을 찾기 위해 거리의 20이 번지 같은 집 번호를 그냥 찾아볼 수 없었죠. 이런 혼란 때문에 상인들은 트레이드 카드를 매우 창의적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구불구불하고 종종 어두운 거리를 지나 고객을 안내할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트레이드 카드는 단순한 종이 조각 이상이 되었습니다.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된 것이죠. 고객을 돕기 위해 상점 주인들은 카드 뒷면에 작은 지도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도들은
사람들이 길을 찾기 쉽도록 가장 가까운 유명 건물이나 큰 교회를 보여주었습니다. 랜드마크로서 큰 달이나 잘 알려진 공원을 그릴 수도 있었죠. 누군가 특정한 시계 수리공을 찾고 있다면 카드에 적힌 안내를 따랐습니다. 덕분에 트레이드 카드는 사람들이 간직하고 싶어하는 매우 실용적인 물건이 되었습니다. 고품질 종이 한 장에 인쇄된 작은 도시 가이드를 가진 것과 같았죠. 지도 외에도 이 카드들에는 상점 문 위에 걸려있는 간판 그림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당시에는 글을 잘 읽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시각적인 표지판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황금 사자, 파란 종, 혹은 거대한 장화는 사람들이 멀리서도 올바른 가게를 찾을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트레이드 카드에는 그 특정 간판에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져 있어 고객이 즉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회사 로고라고 부르는 것의 초기 시작이었습니다. 이 그림들은 사람들이 시끄러운 거리를 걸을 때 더 자신감을 갖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상인들은 또한 트레이드 카드를 사용하여 사람들에게 자신의 제품이 얼마나 품질이 좋은지 알렸습니다. 좋은 차, 실크 리본, 혹은 날카로운 금속 도구와 같이 자신들이 파는 다양한 물건들을 나열했습니다. 때로는 고객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 서비스 목록을 포함하기도 했습니다. 가구 제작자는 고장난 의자를 고치거나 집을 위해 완전히 새로운 테이블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상인은 이 모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신뢰를 쌓으려 노력했습니다. 자신의 가게가 돈을 쓰기에 가장 좋은 곳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이 카드들이 비즈니스에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상인들은 카드를 디자인하기 위해 재능 있는 예술가들을 고용했습니다. 예술가들은 종이에 아름답고 세밀한 이미지를 인쇄하기 위해 금속판을 사용했습니다. 이 과정은 에칭이라 불렸으며 매우 미세한 선과 복잡한 패턴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18세기 후반의 많은 트레이드 카드들은 현재 아름다운 예술 작품으로 간주됩니다. 꽃, 새, 혹은 상점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장식되었죠. 이러한 아름다움은 고객이 카드를 보관하고 싶게 만들었습니다. 아름다운 카드는 사업 자체가 매우 고품질이고 전문적이라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19세기가 되자 세상은 모든 것을 다시 바꾼 산업혁명을 경험했습니다. 공장들은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시골에서 대도시로 이주했습니다. 서로 다른 사업체 간의 경쟁은 과거보다 훨씬 치열해졌습니다. 모든 상점 주인은 동일한 고객 집단의 관심을 끌기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는 생존을 위해 광고가 더욱 필수적이 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트레이드 카드는 소규모 사업체가 대중들 사이에서 돋보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남겨지는 물리적인 기억이었습니다. 이 시기 동안 중산층이라 불리는 새로운 집단이 매우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이들은 좋은 물건에 돈을 쓸 여유가 있는 교사, 서기, 소상공인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왕처럼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가난하지도 않았죠. 그들은 책, 멋진 옷, 집을 꾸밀 장식품 같은 것들을 사고 싶어 했습니다. 트레이드 카드는 깔끔하고 품격 있게 보임으로써 이 특정한 사람들에게 어필하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카드에 사용된 언어는 사업이 정직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매우 정중해졌습니다. 이것은 강력한 관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상점 주인들은 도시의 잠재 고객들에게 트레이드 카드를 전달할 다양한 방법을 찾았습니다. 길모퉁이에서 직접 나눠주거나 여행객들이 머무는 지역 여관에 남겨두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고객이 물건을 샀을 때 포장지 안에 카드를 넣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감사를 표하고 그 사람이 다시 방문하도록 독려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또한 만족한 고객이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여분의 카드를 주는 것도 흔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구전 마케팅의 초기 형태 중 하나였습니다. 카드는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달되었습니다. 19세기 동안 세상은 새로운 기계와 대형 공장들 때문에 매우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 이전에는 사람들이 사회생활과 비즈니스 생활을 매우 엄격하게 구분했습니다. 부유한 사람이라면 이웃에게 인사하기 위해
방문용 명함을 사용했습니다. 상점 주인이라면 빵이나 신발을 팔기 위해 트레이드 카드를 사용했죠. 하지만 이 100년의 시간 동안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세계가 합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성장하는 도시에서의 바쁜 두 가지 삶, 모두에 사용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도구가 필요했습니다. 이 흥미로운 역사적 시기에도 소셜카드는 여전히 매우 엄격한 규칙과 함께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를 방문하고 싶다면 문 앞에 있는 하인에게 카드를 주어야 했습니다. 하인은 작은 쟁반에 카드를 담아 집주인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주인이 바쁘면 인사를 하러 들렀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카드를 남겼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규칙은 좋은 예절을 가졌음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가문들에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것은 지역 사회의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표하는 조용한 소통 방식이었습니다. 동시에 비즈니스 세계는 변화하고 있었고 모두에게 더 품격 있는 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어떤 사람들은 물건을 파는 것이 그리 우아한 직업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국제 무역이 성장하면서 사업가가 되는 것은 큰 자부심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의사, 변호사, 은행가들도 단순히 무언가를 팔려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면서 연락처 정보를 공유할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진지하고 공식적인 느낌의 카드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화려한 트레이드 카드보다 훨씬 단순한 새로운 스타일의 카드로 이어졌습니다. 이 새로운 스타일의 카드는 대개 깨끗한 흰색 종이에 아주 짙은 검은색 잉크로 인쇄되었습니다. 디자인은 금빛 그림과 밝은 색상이 많았던 옛날 카드만큼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람의 이름과 직업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글씨는 종종 캘리그래피라고 불리는 아름다운 서체로 쓰였습니다. 이 단순한 모습은 그 사람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대형 사무실에서 바쁘게 일하거나 무역을 위해 다른 도시로 여행하는 사람들도 카드를 훨씬 쉽게 읽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19세기 사람들은 개인 소지품과 평판에 매우 세심했습니다. 이 명함들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들은 카드를 더러워지거나 구겨질 수 있는 주머니에 그냥 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작고 아름다운 케이스에 명함을 담아 다녔습니다. 이 케이스 중 일부는 촉감이 좋은 아주 부드러운 가죽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부유하다면 반짝이는 은이나 금으로 만든 케이스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케이스들은 카드를 보호했고 명함을 건네는 행위를 매우 특별하고 중요한 순간처럼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이 시기에 런던이나 파리의 번화한 거리를 걷다 보면 이런 명함 케이스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두 사업가가 점심 식사나 회의를 위해 만나면 조심스럽게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그들은 깨끗한 흰색 명함을 꺼내 상대방에게 건넸습니다. 이 교환은 신뢰의 표시이자 미래의 연결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아직 전화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 명함들은 나중에 누군가를 어떻게 찾을지 기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정체성 전체를 담고 있는 작은 종이 조각과 같았습니다. 인쇄 산업 또한 2세기 동안 명함이 진화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새로운 기계들은 이전보다 낮은 비용으로 많은 카드를 동시에 인쇄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개인 명함을 가질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명함은 단순해졌지만 종이의 질은 훨씬 좋아지고 두꺼워졌습니다. 두꺼운 카드는 손에서 비싸고 튼튼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고품질의 카드가 고품질의 사람을 나타낸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오늘날 우리가 전 세계, 현대 비즈니스 세계에서 여전히 사용하는 전문적인 기준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성들도 19세기 동안 자신들만의 특별한 방식으로 이 카드들을 사용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사무실에서 일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사교계의 리더였습니다. 그들은 방문과 파티로 가득한 바쁜 일정을 관리하기 위해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여성은 우정을 유지하기 위해 어느 한 오후에 여러 집을 돌며 명함을 남길 수도 있었습니다.
때때로 그녀는 비밀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명함의 모서리를 접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접힌 모서리는 하인을 시켜 카드를 보낸 것이 아니라 직접 왔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었습니다. 세기가 지날수록 소셜 카드와 명함의 차이는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두 가지 스타일은 거의 모든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유용한 도구로 합쳐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왕들의 옛 세상과 국제무역의 새로운 세상 사이의 다리를 상징했습니다. 과거의 화려한 장식은 사라지고 현대의 깔끔한 선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세상이 더 실용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도시가 커지고 삶의 속도가 훨씬 빨라짐에 따라 사람들은 명확한 정보와 빠른 소통을 가치 있게 여겼습니다. 이 시기가 끝날 무렵 비즈니스 명함의 고전적인 모습이 확고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것은 많은 힘과 역사를 담고 있는 단순한 직사각형 종이었습니다. 전신의 발명으로 기술이 변화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리적인 명함은 연결을 위한 가장 인기 있는 방법으로 남았습니다. 그것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작지만 매우 중요한 일상의 일부분이었습니다. 이 세기는 진정으로 오늘날 전 세계 사무실과 회의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현대적인 명함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20세기에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1900년부터 시작된 이 시기는 사람들의 일방식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 시기 이전에는 명함을 갖는 것이 부유층이나 중요한 사업가들만의 특권이었습니다. 하지만 세계 경제가 성장하면서 명함은 거의 모든 전문가에게 필수적인 도구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상류 사회만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번화한 도시에서 노동자들이 자신을 소개하는 흔한 방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주된 이유는 새로운 인쇄 기술의 발전이었습니다. 세기 초의 대형 인쇄기는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변했습니다. 이는 인쇄기가 단 1시간 만에 수백 장의 카드를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생산할 수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비용이 매우 낮았기 때문에 작은 회사들도 모든 직원에게 명함을 줄 수 있었습니다. 젊은 석이나 떠돌이 영업사원도 이제 자신만의 전문적인 명함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러한 발전 덕분에 평범한 사람들도 인맥을 쌓고 커리어를 쌓아갈 수 있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면서 사무실은 일상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 사무실들에서 명함은 회의 중에 조용한 조력자 역할을 했습니다. 새로운 파트너를 만났을 때 상대방이 자신의 이름을 잊어버릴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정보가 선명하게 인쇄된 두꺼운 종이 한 장을 건네기만 하면 되었으니까요. 이 단순한 행동은 낯선 사람들 사이에 신뢰를 쌓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세기 중반에 이르러 명함을 주고받는 관습은 거의 모든 산업에서 비즈니스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 동안 명함의 디자인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명함이 매우 단순하거나 혹은 꽃과 패턴으로 지나치게 화려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20세기에는 회사들이 자신들만의 독특한 브랜드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명함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특별한 로고와 고유한 색상을 추가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작은 디자인만 보고도 그 사람이 어느 회사에서 일하는지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명함은 종종 잠재 고객에게 주는 첫인상이었기 때문에 전문적인 모습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이 명함들에 등장한 새로운 정보들도 고려해야 합니다. 세기 초에 명함에는 대개 이름과 사무실 주소만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전화기가 모든 사무실의 공통 도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고객이 쉽게 전화할 수 있도록 명함에 전화번호를 추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세기 말이 다가오면서 팩스 번호나 초기전자 우편 주소 같은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각각의 새로운 정보는 명함을 더욱 유용하게 만들었고 사람들이 멀리서도 연결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세계의 일부 지역에서 명함은 단순한 정보 이상의 의미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메이시라고 불리는 명함 교환이 깊은 존경의 의식이 되었습니다. 서구에서 흔히 하듯 빠르고 가볍게 하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그것은 두 사람 사이에
진정한 연결의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정중하고 전문적인 태도를 보이기 위해 따라야 하는 매우 구체적인 규칙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규칙을 따르는 것은 눈앞에 있는 사람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본의 사무실에서 두 사람이 만나면 일어나서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서로 마주봅니다. 그들은 명함의 위쪽 모서리를 양손으로 잡습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온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상대방이 읽기 쉽도록 텍스트가 받는 사람을 향하게 해서 명함을 건넵니다. 받는 사람 역시 양손을 사용해 명함을 받습니다. 그러고는 잠시 시간을 내어 명함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이름을 소리내어 읽으신 분을 확인합니다. 명함을 받은 후에는 바로 주머니나 가방에 넣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정체성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처럼 여겨져 매우 무례한 행동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회의 내내 명함을 앞에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대화 중에 이름을 잊어버렸을 때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면 명함은 특별한 가죽 케이스에 조심스럽게 보관되었습니다. 이러한 대우는 관계가 소중히 여겨지고 파트너십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이르러 명함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었습니다. 대규모 국제회의는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수천 명의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이 거대한 홀에서는 매시간 수천 장의 명함이 교환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물리적인 명함의 황금기였습니다. 만약 만난 사람을 기억하고 싶다면 그의 명함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비즈니스 친구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기억하기 위해 명함 뒷면에 작은 노트를 적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성장의 세기는 명함을 엘리트들의 도구에서 보편적인 소통의 가교로 변화시켰습니다. 그것은 꿈과 명함만 있다면 누구나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던 현대 세계의 에너지를 상징했습니다. 명함은 한 사람이 뒤에 남길 수 있는 전문적인 삶의 물리적인 조각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름, 평판,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기가 끝날 무렵에도 단순한 종이 명함은 사람들이 전문적인 세계에서 연결되고 관계를 맺는 가장 인기 있는 방법으로 남았습니다. 오늘날 21세기에 우리는 명함의 또 다른 큰 변화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종이 대신 스마트폰의 디지털 명함을 사용합니다. QR코드라고 불리는 퀵 리스폰스 코드를 스캔하여 상대방의 정보를 즉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기술 덕분에 무거운 종이 상자를 들고 다니지 않고도 매우 빠르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이 어디에나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여전히 손에 잡히는 물리적인 명함의 느낌을 좋아합니다. 그것은 디지털 링크가 항상 대체할 수 없는 만남의 물리적 기억입니다. 작은 종이 조각이 진정한 인간적 연결을 상징하니까요. 명함은 중국의 빨간 종이에서 디지털 화면에 이르기까지 긴 여정을 거쳐왔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사람들이 소통하고 관계를 맺는 강력한 방법으로 남아 있습니다. 일부 문화권에서는 명함을 건네는 방식이 여전히 상대방을 얼마나 존중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두꺼운 종이로 만든 화려한 명함이든 화면 위에 간단한 코드든 목표는 항상 같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하는지 사람들이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 작은 도구는 처음 만나는 두 사람 사이의 간격을 계속해서 메워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셨다면 다음 영상을 계속 보실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